삶 철학입니다. 오늘 제목이 좀 특이해 보실 겁니다. 주제가 이성의 막다른 길, 그리고 부제가 철학자들은 서로의 철학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그리고 칸트의 엔티노미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성의 막다른 길은 영어로 reason의 dead end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인간의 이성이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편에 나눠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영상이 그 첫 영상입니다. 먼저 철학 교육의 여러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학 교육은 대학교에서 하는 철학 수업이죠. 학부 대학원 수업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또 매년 대학에서 하는 특별 초청 강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철학 공개 강좌라는 것이 있습니다. TV나 인터넷에서 여러분께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철학 강좌입니다. 지금은 광고 차원에서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자신들의 인기 철학 교수들의 특별 강좌를 인터넷에 올립니다. 이것도 공개 강좌라고 봐야겠죠. 일반 대학의 철학 교육, 일반인을 위한 단편적인 강좌, 이런 모든 철학 교육의 플랫폼은 철학자끼리 토론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철학자들이 철학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 철학 커뮤니티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학술 철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대학 내에서 철학 교수가 아닌 교수들도 다 포함이 되고요. 철학을 전공하는 학부생과 석사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철학 박사 학생은 보통 학술 철학 커뮤니티의 멤버로 봅니다. 철학 커뮤니티의 주니어 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철학 교육의 세팅에서는 강의하는 그 철학 교수는 자신의 동료나 다른 철학자들이 자신이 강의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걸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기에 대부분 어떤 철학자의 이론이나 논정을 공부한다고 하면 그 논정을 공부하고, 그리고 비평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 비평에 대해서 본 철학자가 답변을 했으면 그 답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답변이 없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인 철학 교육입니다. 그럼 강의를 듣는 청중의 입장에서,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질문이 항상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의 말이 맞다는 말인가, 아니면 비평가의 말이 맞다는 말인가, 도대체 누가 맞나, 어떻게 된 건가. 제가 학부 학생이었을 때 90년대 뉴욕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수님께 찾아가서 질문을 해도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아직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가 되어 보니까 왜 그때 교수님이 그랬는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다른 학문의 분야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철학은 철학자들이 서로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학생들이 미리 아는 것이 공부하는 데 그리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설명을 다 해도 이걸 오해를 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철학도 마찬가지네, 이런 철학을 무시하는 태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께 말하려고 하느냐? 그 이유는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에 이 잘못된 오해들이 떠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를 다 설명을 하고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런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철학 교수님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여지껏 가르쳤던 세 군데 대학교 철학과 얘기지만 다른 대학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은 철학 커뮤니티의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죠. 철학자들이 서로의 철학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먼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은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오해를 하는데 이게 어떤 오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이해인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할 걸 한번 해보죠. 제가 질문으로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서 대학에서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적이 없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철학을 전공하시는 학생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 철학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이런 마음을 먹게 되셨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진리를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그랬을 겁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생각에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가? 뭐가 진리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철학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철학만이 우리가 진리와 진실을 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지성적, 이성적 도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시작을 하면 먼저 가장 기초적인 레벨에서 논리학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논리의 가장 기초로 모순에 대해서 배우죠. contradiction. 모순된 두 견해가 동시에 오를 수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 배우고 logical fallacy죠. 그리고 정확하게 사고하고 말하고 논증을 피는 방법에 대해서 배웁니다. argument를 develop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복잡하게 얽혀있던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되고 점점 진리에 근접해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여러 철학자들의 이론과 논증에 대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이 철학자들에 대한 비평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철학자들의 논증과 비평을 읽게 되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공부하는 것 같은 논리적 오류라든지 모순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논리적 오류나 모순을 범하는 주장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철학자의 논증을 들으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평하는 철학자의 말을 들으면 또 이 비평이 맞는 것 같고 또 그 비평에 대한 답글을 읽으면 그 말이 또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논리적 오류나 모순도 없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말 헷갈립니다. 도대체 누가 맞는 건가? 어떤 것이 진리냐? 이겁니다. 반출생주의를 예로 들자면 반출생주의의 시스템 안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없습니다. 오류도 없고요. 그런데 반출생주의에 대한 비평을 들으면 그 비평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비평과 의견에도 그 비평 안에서는 논리적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견해가 둘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틀려야 되는데 이게 정말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둘 다 일리가 있으니까. 그죠? 네,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비교적 단순하고 좋은 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리학에서 consequentialis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반대되는 deontologism이라고요. consequentialism은 결과론 이렇게 얘기하고요. deontologism은 의무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론은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이란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선택을 하는 그것이 옳은 행동이라는 행동윤리의 이론이고요. 의무론은 옳은 행동이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이 행동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도덕적 의무인가 아닌가 이걸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옳은 행위가 어떤 행위냐를 정반대로 해석하는 두 가지 이론입니다. 그러기에 결과론자들이 의무론의 비평가들이 되고 의무론자들이 결과론의 비평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의무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이메뉴얼 칸트고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죠? 칸트. 그 다음에 결과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는 존 스튜어트 밀. 밀입니다. 그리고 현대윤리학은 이 두 철학자를 따르는 거대한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즉 윤리학의 큰 의미에서 두 개의 학파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철학 윤리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냐 아니면 의무론적으로 해석을 하냐 이거는 서양 철학의 기본적인 구분이기 때문에 어떤 철학 윤리학자든
이 둘 중에 하나로 생각이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 윤리를 칸트와 밀의 싸움으로 정의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론과 의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요. 결과론자들이 의무론을 비평하기 위해서 흔히 드는 예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나치들이 프랑스를 점령을 했을 때 유태인을 집에 숨겨두고 있는 프랑스인 집에 와서 너 유태인 집에 숨겨놓고 있지? 이렇게 물었을 때 의무론에서는 이에 대해 답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의무론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두 가지 도덕적 의무가 이 상황에서 해당이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도덕법을 지키면 지하실에 유태인 2명이 숨어 있다. 이렇게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결국 살인을 알고도 동조했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법을 어기는 게 되고 살인하지 말라는 의무를 다하려고 여기 유태인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짓말이 되니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덕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기에 의무로는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아무 이야기도 쓸 데가 없다. 이렇게 결과론자들이 비평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론자들은 봐라, 자기네들의 이론으로 보면 얼마나 이게 문제가 쉽냐. 이 상황을 딱 볼 때 누가 보더라도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는 유태인을 살리는 거잖냐. 그럼 당연히 나치들한테 유태인이 여기 없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게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게 왜 중요하냐. 그 결과가 중요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의무론자들은 결과론을 비평하기 위해서 또 어떤 예를 드냐. 똑같이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나치 수뇌부가 독일 어떤 마을에 지하기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전쟁을 지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미국과 영국이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 나치 정부가 연합군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생각을 해서 그 마을에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임산부, 노인들, 이 노약자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살 수 있는 엄청난 대거 거주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인간 방패죠. 그래서 만일 연합군에서 이 기지를 폭발하려고 하면 민간인 대학살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을 결과론적으로 분석을 하면 민간인 학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수가 있는데 전쟁이 계속돼서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결국은 더 큰 민간인 학살을 방지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폭탄을 투하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죽여라 하는 것이 결과론에서는 윤리적으로 옳은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 나요? 결과론자들 말고 누가 이런 생각을 윤리적인 결정이라고 할까요?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의무론자들은 봐라, 결과론이 이렇게 이상한 윤리이론이다. 우리 모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옳은 행동이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 동기가 옳을 때 이를 옳은 행동이라고 하지 않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우리는 인간으로서 그 상황에서의 도덕적 의무를 다하려는 그 의도에 의해서 옳은 도덕적 행동이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일리가 있죠. 네, 지금까지 의무론이 뭐고 결과론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그에 대한 비평도 알아본 겁니다. 이 두 이론이 각기 주장하는 철학적 포인트, 윤리학적 진실이 이해가 되죠. 숨겨놓은 유태인이 있냐 이렇게 나치들이 다그칠 때 내 대답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측하면서 반응해야 윤리적인 행동이라. 이건 분명한 것 같죠. 반면에 나치 정부를 없애기 위해서 민간의 학살을 허용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 옳은 윤리적 사고라는 것을 또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론과 의무론 다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서는 일관성이 있고 잘된 이론인데 이 둘을 붙여놓으면 서로 모순이 되는 그런 견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둘 다 동시에 진리가 될 수 없는 것 같죠. 하나가 진리이면 다른 하나는 진리가 아니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런 이상한 딜레마에 봉착을 하냐 이겁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이성의 막다른 길입니다. 논리와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끝입니다.
여기서 철학적 분석이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지 그걸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진리는 우리의 이성이 막다른 길에 섰다는 것. 이 사실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자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겁니다. 의무론도 결과론도 절대적 진리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진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다입니다. 이 철학적 딜레마를 칸트는 엔티노미라는 말을 썼습니다. 엔티노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저서에서 칸트가 쓴 용어인데요. 결과론과 의무론처럼 두 개의 이론 또는 견해가 각기 충분히 이성적이고 설득력 있는 철학적 견해인데 이 둘을 붙여놓고 비교하면 서로 모순이 되는 경우, 이 경우를 엔티노미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칸트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요. 칸트 이전의 철학자들도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철학적 딜레마라고. 하지만 칸트가 엔티노미라는 전문 용어를 썼다 이겁니다. 그리고 칸트는 이 엔티노미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철학적으로 더 이상 분석을 할 수 없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이성의 막다른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런 엔티노미가 철학에 얼마나 많을 것 같습니까? 네, 수천 수만 개가 있습니다. 모든 철학의 주제는 결국 엔티노미로 끝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엔티노미의 4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자유의지, 결정론 이런 기본적인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도 말이 되고 자유는 없고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말이 되고 하지만 이 견해가 둘 다 동시에 맞을 수는 없죠. 그런데 20세기 말로 가면서 철학자들이 사회가 또는 개인이 닥친 윤리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용윤리라는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반출생주의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제든지 철학적 분석을 하면 모두 엔티노미로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모든 철학의 주제가 엔티노미로 끝난다. 이걸 철학자들이 이미 안다면 왜 처음부터 자기 주장을 하는가? 다 엔티노미고 다 이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거니까 결국 가장 진실한 철학적 주장은 어떤 쪽이 맞는지 아무도 확실히 말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처음부터 왜 하냐는 겁니다. 결과론을 주장하는 결과론자들이 있고 의무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의무론자들이 있고 자유의지론자들이 있고 결정론자들이 있고 이런 주의자들이 왜 있냐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칸트 자신도 해당이 됩니다.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엔티노미에 대해서 설명해놓고 실천 이성 비판에서는 본인은 의무론자이기 때문에 의무론을 방어하는 주장을 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지금부터가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철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요. 철학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는 겁니다. 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주장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우리는 모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보수든지 진보든지 아무리 중도라고 해도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지 진보적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던지 여러분이 보수 또는 진보인 그 이유가 본래는 아무런 정치색이 없는 중립적인 사람인데 보수당 또는 진보당이 제시하는 그 사회정책 어젠다를 듣고 한쪽으로 완전히 설득이 돼서 그래서 보수 또는 진보가 된 건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죠. 만약 그랬다면 당의 어젠다가 바뀔 때마다 선거 때마다 진보가 됐다 보수가 됐다 그렇게 되겠죠. 대부분의 우리는 이미 우리가 타고난 성격에 의해서 보수 또는 진보 쪽으로 끌리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proclivity to openness라고 합니다. proclivity to openness. 그래서 이 openness, 개방성에 대한 성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방성에 대한 성향이 새로운 생각이나 새로운 사물에 대해서 저항성이 적을수록 진보 성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개방성의 성향이 높을수록 또는 낮을수록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회심리학에서 개방성의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이 개방성의 인덱스가 높은 심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고 여행을 자주 가고 대학에서 상위 하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지금 미국에서 미국 대학 교수들의 75%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LGBT라든지 워키즘 이런 극단적인 진보 사상을 심어주고 결국은 사회를 극좌로 몰고 가는 그걸 대학이 담당하고 있다. 보수당에서 이런 비평을 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당연한 겁니다. 박사 공부까지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개방성의 인덱스가 다 높은 사람들이라서 정치적으로 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본인이 정치적 보수냐 진보냐는 그 당이 말하는 어젠다를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이미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부 다 이런 케이스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가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미국의 한인들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다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이민자와 소수민족에게 유리한 정책을 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는 환경에 의해서 이 정치 성향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심리적으로 개방성 인덱스가 낮게 태어나서 성격적으로 보수라고 해도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 진보가 되지 않기가 무척 힘들지요. 왜냐하면 주위 분위기와 보고 학습받은 것이 진보적 성향으로 그 사람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미국에서는 남부의 주들이 있죠. 텍사스나 알라바마, 테네시, 사우스다코타 이런 곳에서 자라면 보수가 되지 않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우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왜 보수인가? 내가 왜 진보인가? 어떤 이유로 내가 보수 성향을 가지게 되었나? 어떤 이유로 내가 진보 성향을 가지게 되었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면 확실하게 스스로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내 심리적 성향 때문인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 때문인지, 아니면 내가 자라는 환경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게 된 이유가 똑같이 종교적인 믿음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다 또는 유신론자다. 유신론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다 또는 불교인이 된다. 아니면 특이하게 천도교나 통일교 신자가 된다. 이것도 다 개인적인 성향 또는 자신의 이익 또는 자신이 처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이런 종교적 믿음이 만들어지는지는 딱 짚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 믿음도 똑같습니다. 나는 의무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는 결정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또는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다. 또는 나는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다. 또는 반출생주의가 맞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철학자가 인간으로서 자라면서 가지게 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든지 철학자 자신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적 논증은 물론 정치나 종교가 제시하는 논증보다 복잡하고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철학적 논증 이거를 이해하기 전에 대충만 보더라도 이미 본인의 마음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제 반출생주의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대부분의 경우 이미 반출생주의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결과론자 또는 의무론자가 되는 이유는 반출생주의자가 되고 반출생주의를 비평한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 철학자의 철학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철학을 시작하기 이전에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성격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지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됐던지 아니면 그 철학자 본인은 알 수 없지만 무의식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이었던 것 간에 이건 그 철학자의 개인적인 사적인 믿음이지 철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결과론이 옳다 이렇게 믿고 있으면 물론 자신이 비평하는 의무론도 똑같이 철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이론이라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자신의 마음은 여전히 결과론을 옹호하는 그쪽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종교적 믿음처럼 말입니다. 본인이 기독교 신자면 아무리 기독교 교리가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게 들릴 때가 있고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비리가 밝혀져도 기독교를 옹호하는 쪽으로 가지 불교 신자든지 무신론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컨텍스트에서 보수라고 하면 북한에 대해 강경책을 내놓고 친미 정책을 피는 것이 민족의 옳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보는 북한에 대해서 문호를 열고 미국을 견제하는 것이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고 믿죠. 하지만 이 둘 중 어느 정책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득을 가져올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그냥 자신이 믿는 것과 반대되는 그 정치적 주장이 무조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한쪽으로밖에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학술 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은 철학자들은 이 자신들의 윤리적 믿음이든지 정치적 믿음이든지 종교적 믿음이든지 이 믿음을 발전시켜서 철학적 이론과 논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 자체는 철학이 아니고 그냥 믿음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보수하고 주장하는 이론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철학이라고 합니다. 정치 철학의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존 롤스라고 20세기에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의 A Theory of Justice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현대 정치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서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정치적 믿음은 진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justice라는 정의라는 개념은 진보 진영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의의 개념입니다. 그러기에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 별 감흥이 없죠. 완전 좌파네. 바이든이랑 오바마가 딱 좋아할 말들로 가득 찼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롤스는 진보주의였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진보 사상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보수하려고 해본 겁니다. 그럼 보수주의 측에서는 어떤 정치 철학을 좋아할 건가?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버트 노직. 이분의 Anarchy, State and Utopia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보수주의 입장에서 Justice, 정의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서입니다. 그래서 현대 서양의 정치 철학을 진보인 롤스와 보수인 노직의 싸움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보와 보수 철학자들이 물론 다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싸움은 엔티노미로 끝난다는 것을. 롤스나 노직이나 각자의 견해는 그 사람들의 시스템 안에서는 훌륭한 사상인데 서로 붙여놓고 보면 모순이 됩니다. 롤스의 견해가 맞다면 노직이 틀린 거고 노직이 옳다면 롤스가 틀린 거죠. 이성의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겁니다. 더 이상의 철학적 탐구가 불가능합니다. 종교 철학은 어떤가요? 큰 시각에서 본다면 무신론과 유신론의 싸움이 되겠죠. 유신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은 신존재의 논증을 내놓고 무신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은 신부재의 논증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무신론 또는 유신론은 철학자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죠.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철학자들은 자신의 이러한 종교적인 믿음을 세련되고 수준 높은 논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철학의 도구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유신론에서 믿는 전지전능 전선한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그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의 믿음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잘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무신론이 유신론보다 세상의 어떠한 부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도 엔티노미입니다. 캔터베리의 안셀름과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안셀름 아퀴나스. 안셀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그 다음에 아퀴나스는 philosophy is the handmaiden of theology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그 말입니다. 믿음은 이해를 추구한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 믿음이 먼저 오고 그 믿음을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철학을 한다는 겁니다. 아퀴나스도 철학이 왜 신학의 시녀냐? 여기서 신학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먼저 믿음, 그 믿음을 더 잘 이해시키고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철학이 일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즉 철학은 믿음을 설명하기 위한 사고의 도구라는 겁니다. 이분들은 기독교의 컨텍스트에서 말한 거지만 왜냐하면 서양의 중세시대는 기독교의 그늘 아래에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여기서 믿음이 종교적 믿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적 믿음도 되고 윤리적 믿음도 다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보수하고 주장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가 철학자들이 서로의 철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론도 그들의 믿음에 근거해서 잘 철학을 발전시킨 거고 의무론자들도 잘한 거고 물론 다 엔티노미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의 믿음에서 출발해서 이런 지성적으로 세련된 철학적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또 비평가들은 이 잘 만들어진 시스템에 쉽게 보이지 않는 미묘한 흠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냉철한, 크리티컬한 철학적 능력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예술의 비유를 하자면요. 이런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래전에 현대예술 작품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실제와 너무나도 흡사하게 생긴 하얀 계란이었는데요. 갤러리에 전시된 작품이었는데요. 빛을 그 계란에 비춰주고 있는데 그 안에 태아가 들어있는데 뿅아리 태아가 아니고 여러 다른 동물의 태아입니다. 참 아이디어를 잘 냈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제가 상상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태아를 먼저 만들고 그리고 아마 고무풍선 안으로 그 태아를 넣은 다음에 그 풍선을 불려서 그래서 그 위에 액체 석고 같은 것을 부은 다음에 그 석고가 굳으면 바늘로 구멍을 내서 풍선을 터뜨리는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그 계란 껍질에 구멍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풍선을 터뜨렸다고 하면 풍선을 빼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 방법이 아닌가 참 희한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는 동료 조각가가 보는 이 작품은 완전히 다르겠죠. 만약 제가 상상하는 방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동료 조각가들은 그 구멍을 금방 찾았겠죠. 그리고 다른 허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겠죠. 하지만 이 작품은 잘된 작품임은 틀림이 없지 않겠어요? 철학자들에게는 잘된 철학 이론, 철학 논증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어떤 이론이나 논증이나 다 엔티노미로 도달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증의 완성도를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체 시스템 안에서 모순이 없고 일관성이 있는가, 논리적 오류가 없는가, 이성적 직관과 일반 도덕과 양립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잘된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잘된 철학 이론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느끼는 것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몇몇 흠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이 작품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엔티노미라는 것은 두 개의 이론이 동시에 논리적으로 참일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이 서로 모순되는 이론이 또 동시에 논리적으로 완벽한 이론으로 여겨진다는 게 그죠? 하지만 이게 철학이고 이것이 철학자들이 서로의 철학을 보는 시각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말한 철학자들이 서로의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을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듣게 되면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할 수 있고 큰 오해가 생기고 그래서 철학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오해를 하신 게 있으신가요? 오늘 강의를 여러분께서 철학을 전에 공부하신 적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해를 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